차기 당권의 향배를 가를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두 유력 후보 모두 정계 은퇴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막판 새 대결에 나섰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이 시간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백중세입니다. 이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벌이고 또 오늘 이제 전당대회가 남아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는 초반에 문재인 의원의 후보의 낙승, 대세론이 일반적인 그런 평가였습니다만은 그 후로 박지원 후보가 아주 거세게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박빙 상태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체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다소 미세하게나마 우세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의원이라든가 또 권리당원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일반 당원 국민들 또 평가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압도적으로 우세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다 양측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예측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한 말로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네.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교수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요. 지금 이제 각 캠프에서 나오는 이 단어 워딩들을 보면 문재인 의원 쪽에서는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자신들이 이미 이제 주도권을 잡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 캠프 쪽에서는 역전했다. 미세하게나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분들도 승리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문재인 의원 쪽이 조금 미세하게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뚜껑을 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룰이 보면 오늘 오후 1시부터 지금 이 대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45%의 대의원 투표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15,000명 정도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30%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국민 일반당원 20% 합쳐서 지금 55%가 이제 투표를 마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45%의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날 텐데 대체로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박 의원 쪽이 조금 우세를 했다는 것 같고요. 일반 당원 쪽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우세를 했다는 것 같고 오늘 45% 표심인데 이 45% 중에서도 지역구 위원장이 결국은 그중에 한 반절 정도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반절은 사실은 현장에서 본인들이 9분 내지 10분 동안 후보들 연설 있지 않습니까? 연설을 듣고 얼마만큼 감동적인 연설 스피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표심이 갈릴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조금은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의원의 미세한 우위가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과는 오늘 오후 5시나 6시 무렵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전대 과정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글쎄 이게 사실은 보면 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어떤 정책 비전이 안 나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은 당 안에서 이제 각 당의 내부 당권 경쟁이지 않습니까? 당의 정강 정책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정강 정책이 나올 여지는 비교적 적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총선이라든지 대선에 비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왜 홍준표 안상수 대표 붙었을 때까지만 해도 개 관련해가지고 이입지부하고 소송하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한참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대표로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결국 이제 당내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각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공천심사위원회를 없애겠다든지 전략공천을 없애겠다든지 이런 어떤 공약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이걸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얘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룰만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만 국민들의 뇌리 속에 들어와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전당대회냐.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못 주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 또 하나가 이번에 지금 일반 국민들 참여 비율이 15%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좀 새누리당도 보면 국민 50%, 당심 50% 이러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당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많이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하는데 너무 국민 참여가 이 룰상으로 적다 보니까 이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흥행에 실패했고
공정하거나 멋진 모습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뚜렷한 비전도 없고 감동도 없었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전당대회 과정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한 40점 정도 주었으면 합니다. 예, 어떻게 뭐 거의 매기십니까? 낙제점이나 마찬가지인데 뭐다 말씀하셨고, 근데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의 참여가 이번에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 또 일반 국민까지를 포함해 그게 25%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참여도가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당원들을 상대로 한 전당대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거티브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쇄신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은 당원이라든가 당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또 설득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네거티브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두 분의 그런 정치적인 그 배경들이,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은 또 노무현 대통령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자연스럽게 무슨 북한의 유은 정치도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들 끌어내가지고 말하자면 이 정치에 끌어내서 자기의 백업을 삼다 보니까 또 이런 자연스럽게 또 어떤 지역 구도, 지역 갈등 그런 양상까지를 보이면서 국민들한테는 어떠한 그 흥미나 감흥도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영남, 호남 패권, 지역 패권주의가 제일 문제거든요. 보면 사실은 영남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25%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도 25%만큼만 발휘하면 사실은 정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호남 인구는 지금 국민 전체로 보면 10% 정도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도 사실은 10% 정도만 발휘되면 산술적으로 비교적 공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야당에 있어서는 호남에 지금 이 책임당원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호남 총리론, 이게 이완구 총리 지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총리는 얘기했다가 또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호남 정치 복원 얘기 이제 이런 뭐 전 국민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결국 보면 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의 국민들이 어느 당이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그러니까 가령 뭐 제가 이제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동작구청장을 뽑는다 이러면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을 할 때 새누리당 당원들 한 300명 모여서 경선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새누리당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두 출신 중에 한 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이 각 300명 정도 모여서 이게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데 이 300명이 실은 구청장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정당 내부의 당원으로 가입되는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조그만 소수가 결국은 큰 다수를 좌우해버리는 이런 지금 모순적인 상황에 현재의 정치 구도를 이루고 있어서 수도권 국민들이 정치에 조금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이 경선 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막판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뭐 과거 민주당 시절에도 계속 이 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고, 사실 뭐 합의된 당의 관례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은 자기한테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여론조사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룰 논란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친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 이런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또 과거에 구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비중을 줄이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일반 당원과 국민 그것을 30%냐 20%냐 이렇게 주장하다가 25%로 사실은 이렇게 절충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룰 논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이미 룰이 정해져 있는데 게임을 하는 막바지에 와서 룰을 바꾸자.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모르는데, 처음에는 뭐 박지원 후보 정도야 가볍게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낙관론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초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미세한 이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겠다 하니까 후보 지지 후보 없음,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의사 표현이거든요. 어떤 후보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 둘 다 싫다, 이것도 표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해버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빚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 따라서 예. 상당한 격차가 남은 모르지만 격차가 미세하다. 그럴 경우는 지금도 박지원 후보 쪽에서는 불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뭐 법원에까지도 소를 제기했다 기각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어떤 분당의 중요한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뭔가 지나치게 조금 무리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를 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신 것처럼 박지원 후보가 룰 변경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룰 논란이 어떤 후보에게 좀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그 부분도 좀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신데요. 실은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제가 뭐냐면 매번 대회 때마다 지금 룰이 바뀌고 있다는 네.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누리당 벤치마킹 해야 돼요. 지금 딱 당심 5, 민심 5 이렇게 새누리당은 정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확고하게 룰을 정해놓고 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빨리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게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의원의 어떤 마음 자세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게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결국은 그때 문재인 의원이 나는 통큰 형님이고 니들이 어떤 룰을 가지고 오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얘기해놓고 실제 배후에서 실무자들끼리 룰 미팅 할 때는 피차 철벽 로 이렇게 답답하게 네. 이렇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도 보면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의원이 본인이 대선 후보를 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지지도나 지명도 이런 것도 박 의원보다는 훨씬 더 있다 이러면 문제 제기하면 그냥 본인이 빨리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끝까지 어떤 내가 한 문제가 아니고 당 선관위에서 지금 결정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가져가 버리니까 결국 피차 상처가 난 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 결국 현실적으로 이 득표에 있어서는 문재인 의원이 미세하게 유리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결국 또 박지원 의원이 워낙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의 이미지도 많이 나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룰에 관련된 다툼에 있어서는 둘 다 결과적으로 패배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도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표차가 적을수록 이 경선 불복과 관련돼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이런 섣부른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네.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경선을 불복했을 경우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아무런 방법이 없다. 박지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탈당한다라고 뭐 이제 주변에서 탈당 얘기를 뭐 했던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소개는 했지만 실제 그럼 과연 본인이 탈당이나 분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 탈당을 하는데 이건 전혀 명분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탈당을 하는 순간, 이게 불복을 하는 순간 아마 본인의 정치 생명은 끝일 것이다. 거기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또 연세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이 선전전이랄까 뭔가 이제 말로써 성명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수위는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될 텐데 이 문재인, 박지원 두 의원은 이 결과에 따라서 그 정계 은퇴 혹은 뭐 탈당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 표심을 겨냥한 배수진을 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도 그는 별개의 문제죠. 선거를 해보다 보면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뭐 사내 선거도 마찬가지. 저도 무슨 언론사에 있을 때 사장 선거도 나가봤는데 막바지에 가면 별 얘기 다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현실화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뭐 대권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이 안 될 경우 정계 은퇴를 하겠다든지 또 박지원 의원도 아까 뭐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야당은 뭉쳐야 한다. 그게 네. DJ의 생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9%를 내주더라도 분열하면 안 된다. 야당은 전부 통합해 가지고 나서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신념을 가졌고 본인도 그 DJ의 그런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탈당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또 호남 뭐 이런 쪽에 또 조금 뭔가 이러다가 당이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는 그런 이 대의원이라든가 네. 권리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표를 끌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법이지 그런 언사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선거가 끝난 뒤에 뭐 4월 재보선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면 당권을 잡았을 경우 얼만큼 당을 화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는 또 내년 이제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떤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변호사님께서 덧붙일 내용 있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요. 이게 벼랑 끝 전술이다. 자기 편들에게 배수진이 치고 있으니까 정말 목숨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라. 아마 이런 메시지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오늘 문재인 의원이 패배한다 이러면 그러면 이분이 차기 대선 주자로 과연 다시 설 수 있을까?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것이다. 타격이 클 것이다. 그다음에 거꾸로 박지원 의원이 오늘 패배한다. 그러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다시 현재의 어떤 정치적 위치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둘 다 아마 결국은 정말 본인 개인 어떤 정치 일생으로 보면 건곤일척의 싸움이면은 틀림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또 이번에 경선 끝나고 나면은 당 내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 미리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누군가 당권을 잡은 사람이 스스로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정의당하고도 분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돼 있지만 현재 결정을 봐도 통진당 내부에 일부 지금 어떤 좌경 불승 세력이 문제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어떤 노동운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정문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통합해서 하나의 행보로 갈 것인지 이런 통합적 당대표의 역할을 얼마만큼 제대로 수행해 주느냐. 그다음에 내년 선거 관련해서 공정한 어떤 공천의 룰, 공천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어떤 이 당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도 첫 시험대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4월 보궐선거가 이게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권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또 통진당 또 무소속 후보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성남이라든가 관악 또 광주는 좀 다릅니다만 이런 데서는 아주 미세한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한 500표 내지 1000표 차거든요. 그러면은 야권이 단일 후보로 나갈 때와 지금 적어도 한 3명 내지 4명의 야권 후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여당은 한 사람인데.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뭐 성남 같은 데는 과거에도 이번 통진당 의원 전에도 2번이나 여당 의원들이 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뭐 관악은 그동안 야당이 쭉 해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지금 당권을 잡더라도 이 4월 재보선에서 얼만큼 성과를 거둬내느냐에 따라서 그 롱런 여부가 상당히 또 판가름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쨌든 재보선이 세 곳 다 야당 지역이었지만 야당이 다 석권을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이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월간 안철수를 또 발간하는가 하면 박영선 의원과 또 자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앞으로의 대선에 뭐 미리 길을 닦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니까요. 그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가령 이제 문재인 의원이나 또 박지원 의원 쪽에서 이렇게 이제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 쪽 사람들이 내년 4월에 그러면 공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어떤 입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딱히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활동하고 포석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 전까지 대비해서 동시에 아마 그 내부에서 자기 세력화를 해가고 있는 과정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최근 국민모임 광주 토론회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같은 행보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동훈 전 고문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나니까 천정배 장관이 국민 모임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던데 저는 뭐 썩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천정배 장관이 국민 모임이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의 그런 지향이랄까 정치적 그런 성향
이런 것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데다가 네. 지금 천정배 의원은 사실은 광주 서구죠 지금. 거기 공천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준다면 갈 리가 없죠. 정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분인데 국민 모임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혀 그 전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천신정 그런 것처럼 정동영 정 고문과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썩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서구만 공천을 준다면 100% 지금 새정치연합에 남는 것이고 네. 새정치연합에 남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겠다. 문재인 후보가 당권을 잡고 자기가 거기 있더라도 정치적 장래가 전혀 불투명하다 한다면은 뭐 국민 모임이든 또 다른 어떤 정치적 행로를 결정하든 그렇게 나갈 걸로 보고 당분간은 말하자면 저울질을 하면서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느냐.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할 걸로 봅니다. 네, 얼마 전에 만나셨을 때 뭐 합류할 것이다라고 정동영 전 고문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희망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예. 희망 섞인 그런 것이겠어. 글쎄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천 장관이 그렇게 쉽게 합류하겠습니까? 그쪽은 국민 모임은 보니까 상당히 뭐 진보 쪽에서도 훨씬 좌측으로 가 있는데. 천 장관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념 성향이라든가 그런 성향으로 볼 때는 적절치도 않은 상황이고 과연 그분이 거기 들어갔을 때 역할도 아주 애매모호하고 또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어디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나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개만 끄덕거립니다. 뭐 정동영 근데 보면 이게 호남이나 이제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천 장관님의 최근 행보를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구를 공천을 또 이게 공천하는 과정까지 지켜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 다선에다가 정치적 이제 비중이 있는 호남에서 이제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읽혀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정동영 고문이 창당하고자 하는 이 국민신당 쪽으로 가는 것 자체는 천 장관도 비교적 이념적 스펙트럼이 약간 좀 좌측으로 이제 진보적인 성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떤 배치가 안 된다,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도 맞기는 한데 네. 가부 간에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그냥 확 이렇게 가든 말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예. 전 장관이 아마 국민 모임이 좀 성격이 중도 통합적인 그런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당이었더라면 선택이 쉬울 텐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 국민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가 명확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정치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지. 말하자면 진보, 건전한 진보로서 생산적 진보, 통진당과는 전혀 구별되는 그러한 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발돋움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덧붙여서 끝으로 이 새정치연합의 분당 가능성과 또 방금 그 언급하셨던 국민 모임, 또 정의당, 노동당 통합 가능성이 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이 야권 재편, 뭐 무척 복잡하고 뭐 이렇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분당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뭐 분당 탈당 얘기가 나온 것은 결국은 배수진이다. 선거의 전략으로서 배수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켜봐야 될 것이 정동영 의원이 지금 창당하고 있는 이 국민의 모임 이게 얼마만큼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 이게 이번 4월 달이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만약에 한석이라도 거기서 건진다 이러면 상당한 파괴력과 아마 흡인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은 한석 못 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모임도 그렇게 어떤 파괴력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여론조사 지지를 했을 때 한 10한 5, 6% 정도 지지 가능성까지 나왔었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그전에 작년에 안철수 의원 지금 신당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는 훨씬 지지도가 더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신당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이 신당 창당 작업이 구체화되는 순간 옛날에 봤던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 그대로네라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지 않는 한 정동영 의원 신당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권이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라든지 정동영 의원 이 신당이라든지 결국은 다 같이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데 오늘 선출되는 당대표가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예. 정동영 고문 측은 천정배 의원을 끌어들여서 강주 서구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당선시키면은 국민 모임이 폭발적인 특히 호남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다. 그런 네. 판단을 하고 있고 최소한도 천정배 의원이 장관이 국민 모임에 참여해서 본인이 안 나가더라도 본인이 앞장서서 누구를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네. 선두에 서서 선거운동을 해갖고 이기는 경우 국민 모임이 완전히 살아난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용 덧붙여 주셨고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일단 야권의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오늘 결과를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